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세요. 미디어 탈곡기 1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은 수요일이죠. 예. 오늘 저희 굉장히 바쁜 날입니다. 너무 바쁜데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미디어 탈곡기를 어떻게 좀 더 그 긴긴 노는 날 동안 여러분들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더 마련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바쁩니다. 먼저 KBS, MBC 정상화 소식부터 듣고 와서요. 오늘 터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그 박문진 검사 그에 대해서 다들 되게 궁금해 하시던데 빨리 좀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였죠? 고삼석 방통위원께서 이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뭐 그런 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박문진 검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그 공유하면서 당근 이렇게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인데 자칫 얼핏 보면은 우리가 괜히 문재인 정부나 또는 방통위를 압박하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부가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뭘 그렇게 자꾸 푸시를 하나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하겠지 하시는데 이게 어찌 됐던 간에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실은 절차를 잘 밟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미 저는 충분히 그 절차를 밟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MBC의 그런 사태는. 그리고 사실 증거나 그리고 뭐 특별 근로감독 조사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지금 그들이 이제 내놓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빨리 조치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 파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푸는 것이 현명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가 아니고 그 방통위가 자기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면 된다. 그런 목소리를 저희가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게 방송 장악을 하라거나 또는 문재인 정부가 언론개혁을 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규탄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MB가 블랙리스트 만든 거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 뭐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 보복이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KBS, MBC 정상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어떤 그 보복이나 또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KBS와 MBC 소식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시죠? 오늘 또 세월호 분향소 우리 KBS 본부가 가기로 돼 있는데 오늘도 몇 가지 소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관련 소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영환 KBS 광주 총국장. 네, 이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부당한 인사, 고대영 사장과의 부당한 인사 그 부분에 관련됐던 분인데 이분이 김경민 KBS 이사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수수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지금 부당 노동 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네. 저희 KBS 본부 노조에 들어온 제보들을 취재를 해봤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현 KBS 적폐이사로 꼽히는 김경민 한양대 교수인 김경민 이사가 운영하는 포럼으로부터 이 고액의 자문료를 마치 용돈처럼 수십 차례 받은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환 현 광주총국장이 지난 10여 년간 우주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의
회의에 주기적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우주 정책 포럼의 이사장이 바로 김경민 전 KBS 이사입니다. 예. 한양대 교수인 분이죠. 예. 공공기관인 한국우주연구원에서 네. 매년 1억 원 가량 용역비를 받아서 연간 7차례 정도 포럼을 열어왔는데요. 네. 박영환 총국장이 이 행사의 사회를 보거나 또는 포럼의 자문단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네.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8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 2016년도에 2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을 받았고 또 2017년도에는 5차례에 걸쳐서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예.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총 18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KBS 임직원의 경우에는 KBS 사규에 의거해서 자문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런 고수를 받는 일이 이어진다면 겸직 신청까지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차례나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면서 한 번도 근태 신고한 적도 없고 예. 또 수백만 원의 자문료도 보고하지 않았고 이건 엄연히 사규 위반이고 예. 또 김영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네. 징계 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 김경민 현 적폐 이사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도 예. 좀 뜻밖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분이 원래 뭐 관계가 있다거나 원래 좀 친하다거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단체에 주기적으로 10년 가까이 방문을 했다는 것은 예. 당연히 두 사람이 모를 수 없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사직을 맡게 되고 또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과정에 박영환 현 총국장 과거에 이제 KBS 9시 뉴스 앵커를 지냈는데 예.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사규 위반이야 회사 내에서 징계가 떨어지면 되겠지만 이게 김영란법 위반과 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혹시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좀 어렵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네네. 엄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특히 지금 저희가 새로 밝혀낸 이 자문료를 받은 것 외에도 네. 지난번에 그 보복 인사를 다행한 사실이 들통났던 예. 그 대리기사의 운전을 했던 그 당시에 박영환 총국장이 골프 라운딩을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 골프 라운딩의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사실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은 뭐 기수기용 그런 할인 쿠폰을 싸게 얻어서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 해당 골프장의 쿠폰은 여름과 겨울 할인 쿠폰이 평일 14만 원, 주말 17만 원에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 값싼 쿠폰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은 샀다고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해당 값싼 쿠폰을 통해 가지고 샀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물로 인정되는 한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꼴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감사실에 공식적으로 제보를 했고 예. 그 사람 만약 고대영 사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과수기식 감사를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예정이고요. 예. 또 부당 노동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만은 노동부의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예, 이 김경민 이사로부터 고액 자문료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이 당사자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취재 과정에서 뭐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후 저희가 내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두 사람은 물론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대영 KBS 사장의 85년 입사 동기 여성 PD가 우리 KBS 본부 파업 현장에 찾아와서 가슴 뭉클한 발언을 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네요. 이것도 소개해 주시죠. 이분은 이제 임혜선 PD라고 걸어서 세상 속으로 또 강연 100도시 같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연출하셨던 저희 선배 아주 굉장히 대선배 PD시죠. 이분이 이제 고대영 사장과 같은 해인 85년도에 입사한 사실상 최고참 여성 PD이십니다. 예. 그래서 90년 방송 민주화 투쟁부터
노동법 투쟁, 방송법 투쟁, 뭐 온갖 KBS의 기나긴 독립을 위한 싸움의 여정을 전부 지켜보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어제 이제 KBS 파업 중인 조합원들의 파업 집회 중에 내 파업 친구를 소개합니다라고 파친소라고 하는 코너를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파업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코너에 직접 발언대에 오르셔서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발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여러 차례 투쟁을 겪는 과정에서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고 쓴맛을 보면서 결국은 주의 주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차라리 혼자의 내면만을 지켜나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큰 싸움을 보면서 본인이 쓴 일기장의 한 구절을 고백을 했거든요. 그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은 거대한 환멸이 나를 감싼다. 거각 같은 그런 환멸이 어쩌면 이 환멸은 아직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그 대가 떨쳐야 하는 것들을 떨치지 못한 것에 대한 여전한 대가 이렇게 본인이 쓴 일기장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결국 자기는 그 회사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스스로 유폐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먹었던 것을 결국은 해내지 못했다. 자기는 여전히 회사와 하나고 KBS와 하나고 또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싸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후배들을 따라 나왔다. 우리 이기자.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노래 상록수를 함께 부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순간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많은 조합원들이 숙연해지기도 했고 많은 조합원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다시 한번 이 싸움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절감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85년 입사시면 연배도 상당하실 텐데 사실 이 정도 고참 PD가 이렇게 후배들 파업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또 발언 때 서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최고참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것과 동시에 막내 PD들 역시 선배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제 저희 KBS 입사 4년차 이하인 공채 41기 이하 PD 20명이 부장 PD들에 향한 파업 동참 호소문을 또 사내 게시판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9월 8일에 그 PD 보직 간부들 부장 PD들이죠. 이 부장급 PD들이 16명이 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고대원 사장의 왜 식물 사장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 보직 사퇴를 스스로 한 PD들에 대해서 고대원 사장이 후속 인사 발령을 안 내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못하고 있는 거죠. 후속 인사를 누군가 앉혀야 할 텐데 아무도 앉힐 사람이 없는 거죠.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장직을 스스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금 씌워져 있는 일종의 족쇄 같은 부장을 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은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 보직이 지금 회사에서 보직을 내려주질 않는 거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렇군요. 보직을 사퇴시키면 후속 인사를 못 내니까. 이 식물 사장의 애처로운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이제 그 사퇴를 한 보직 부장 PD들이 어쨌든 보직을 강제로 떠안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렇군요. 평조합원이 되거나 평직원이 돼야지 이제 후를 왜냐면은 벗어던지고 파업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보직이 있으면 이게 또 중간 간부급이 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대영 사장이 이런 처지를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더더욱 보직을 안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군요.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4년차 이하 PD들이 다시 한번 강국히 부탁한다. 보직 사퇴를 결정한 결의로 돌아가서 이 고대영 사장의 불순한 의도에 경종을 울려달라. 그리고 고대영 사장은 보직 사퇴한 부장들의 의지를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하루속히 보직 해임 인사 발령을 내라. 그리고 보직에 연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PD 부장들은 더 이상 고대영 순장으로 남지 말고 자리를 던지고 나와라. 라고 한번 이렇게 또 강한 메시지를 던져서 또 막내급 PD들의 목소리가 더
더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내에 많은 울림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보직 사퇴하신 16명의 PD들께서는 사장님이 계속 보직을 주고 있지만 그냥 난 파업에 동참할란다 그러고 내려오시면 어떤 뭐 큰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 보직을 누군가 유지를 할 걸 전제로 해서 보직들이 보직을 사퇴해야 하는 건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 뭐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는 거라든지 예. 또는 이제 보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파업을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더 불이익이나 예. 뭐 손해 이런 것들이 더 클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난처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몇몇 분들은 노조 우리 KBS 본부에 피해가 갈까봐 아마 그런 우려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그 노조의 파업에 쟁행위에 동참하면은 그 노조가 법 위반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이 소식은 또 저희가 몰랐던 소식이네요. 네, 네. 저희는 보직 사퇴를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아무튼 고대영 사장님이 여러모로 참, 용 쓰고 계십니다. 비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 용 쓰고 계십니다, 정말. 예. 다시 좀 정치적인 이건 정치적인 좀 이슈로 다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명박근혜 그 블랙리스트, 특히 KBS, MBC 장악 블랙리스트가 지금 계속해서 좀 새로운 내용도 나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내부 고발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참 가슴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 사원행동이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이미 뭐 단체로 출발을 해서 언론노조의 KBS 지부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출범했던 것이 바로 저희 새노조거든요. 네네. 네, 기존의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신을 깨우고 나온 것이 저희 조합이었죠. 그런데 네네. 문제는 이 새노조가 최근에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났지만은 극심한 차별과 보복에 타겟이 됐었거든요.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새노조나 사원행동 출신 인사들은 배제하라는 것이 국정원의 작성한 문건에 공공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맞습니다. 사내에서는 마치 주홍글씨에 낙인 찍힌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촬영 기자들이 있는 영상 취재국이었습니다. 예. 이 영상 취재국 내에서는 새노조에 가입한 촬영 기자들에 대해서 예. 불이익을 주는 것이 노골적으로 자행됐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를테면 뭐 새노조에 가입하면 지방으로 전출 갈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실제로 했다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파 가고 싶지 않느냐, 팀장 부장 안 할 거냐, 잘 생각해서 행동해라. 새노조 가입은 부서에 대한 반역행위다. 부서를 배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이런 믿기 힘든 발언들이 실제로 영상 취재구역 내의 간부나 또는 이제 특정한 위치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나온 실제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촬영기자 이 조직은 지난 9년 동안 부서가 극적으로 분열되고 직원과 불신이 극에 달했었거든요. 예. 새노조가 태동할 때부터 노동조합 가입,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 공갈 협박이 이렇게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이 지난 9년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당 노동 행위죠. 명백한 부당 노동 행위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활동에 앞장섰던 현직 그 영상 취재국의 간부 네. 2명의 실명을 이제 내부의 그 새노조 촬영기자 조합원들이 실명으로 연명 성명을 통해 공개를 했고 이 두 사람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사과를 하라. 나는 어떤 내부 고발과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청자들의 어떤 이익인데요. 뭐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불신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보도 영상의 질적 후퇴, 영상 저널리즘의 퇴행,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어떤 특정 조합에 대한 어떤 탄압이나 어떤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이 그 촬영 기자들의 어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보도 영상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잘못이라고 보고요. 빨리 저희 파업 싸움과 함께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좀 충격적이네요. 그런 부분, 이게 블랙리스트,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가 사실 KBS 내부의 조력자 없이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중론인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런 조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저희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어떤 국정원과 직접적으로 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실행을 했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네네.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자행됐던 방송원 장악, 그리고 그 방송 장악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됐어야만 했던 저희 새노조와 사원행동 출신 인사들에 대한 보복 탄압이 이런 내부자들의 자발적 내지는 공공연한 협조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번 파업 4주차 KBS 본부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바쁘게 뛰십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그리고 오늘 또 저녁 6시에는 한양대에서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신데 이번 주에 남은 일정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늘 새노조 조합원들이 안산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서 네. 지난 저희 KBS 잘못된 방송들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이 파업 이후에 새로 만들어 나갈 KBS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지에 대해서 약속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유족분들과 가질까 하고요. 네. 조촐한 선물도 뭐 작게나마 추석이니까 좀 드리고 올까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 한양대학교 공범자들 무료 상영회가 열립니다. 예. 여기는 이제 저희 박노원 아나운서라든지 정현우 기자라든지 또 한양대학교 동문 언론인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예. 상영회에 오신 관객들과 대화를 갖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고요. 예. 또 오늘 오후 3시에는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게 정식 이사회는 아니고 예. 이사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갖는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간담회 참석을 위해 찾아오는 이사들을 상대로 역시 또 강력한 메시지를 평화롭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목요일인데요. 내일 저녁에는 그 명지대학교에서 공범자들 영화 상영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은 저희 그 추석을 앞둔 마지막 이제 파업 집회라서 저희 전국 조합원들을 모두 본사로 모셔서 전국 조합원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는 깜짝 유명인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 파업을 지지하는 뜻도 밝혀주시고 또 그냥 유명인이 아니라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과정에서 여러 피해를 입으신 유명인들을 모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에는 귀향하는 귀성객들을 상대로 저희 KBS 파업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파업 이후에 어떤 방송을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담은 조촐한 선전을 또 배포를 하면서 선전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참, 네, 오늘도 많은 소식 들었습니다. 내일 또 여쭤볼 게 많겠네요, 저희가. 오늘 소식만 들었는데도 벌써 내일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그럼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하루 걸르고 또 하루만 걸렀는데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일단 이 소식부터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이 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시몬텍 여수 MBC 사장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이런 발언을 작가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5.18 단체가 사과를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소식을 전해주시죠. 예,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 전해드린 대로 이 시몬텍 사장이 하여튼 전두환 씨 관련해서 이제 무리를 빚은 발언으로 그 5.18 관련 단체 회원분들께서 여수 MBC까지 버스를 대절해서 또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실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발뺌을 했어요. 뭐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라.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겁니다. 녹취나 이런 것들이 뭐 없다는 거를 파악을 한 건지 그렇게 버티다가 추궁이 계속되고 이 중간에 또 작가들이 당시에 이제 그 작가들을 모아놓고 한 건데 작가들이 모여서 증언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그 참석했던 분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서로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가면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해서
한 대여섯 분이 증언록을 만드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들이미니까 이제 심 사장이 약간 물러서는 듯한 또 태도를 보였습니다. 맹세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다른 데 보면서 얘기한다든지. 정말 예. 이게 사실이면은 내가 그런 말 한 게 사실이면은 뭐 사퇴하는 거냐 약속한 대로 예. 처음에 그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뭐 당연히 그렇다 이거 맹세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예. 마지막에는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예. 아니 이렇게 다수의 위력으로 이렇게 나를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궁지에 몰면 어떡하냐라는 전혀 또 논점과 상관없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게 증언록을 저도 이제 전달을 받아서 봤습니다. 그간의 기사들만 단편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 증언이 쭉 나와 있는데 뭐 전두환 회고록을 돈 주고 사서 읽었다. 그 이제 거기 참석한 분이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세가 전두환 씨한테 가는 게 아까워서 못 사겠다 보고 싶어도 그랬더니 아니 이거 인세가 저자한테 가는 건 당연한데 뭐가 아깝냐. 나는 감명 깊게 봤다. 그래서 전두환은 멋진 사람이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뒤에도 뭐 대단합니다. 전두환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고 잘한 부분도 인정해줘야 된다. 또 내가 기자 생활할 때 저 백담사에도 찾아갔었는데 참 추운 방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안쓰럽게 살더라. 오해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그 자서전에 언급된 북한군 개입설, 그 광주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 북한군 개입설도 팩트일 수 있다. 그리고 전두환도 피해자다. 왜 광주 사람들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이게 참 한마디 한마디가 믿을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정말 충격. 이분이 그럼 지금 사과를 거부한 게 아니라 발뺌을 한 거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인정한 게 아니고요. 인정을 하는 순간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인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자님 이게 심원택 사장이 본인이 그런 말들이 부끄럽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 발뺌을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 단지 사퇴하는 게 또는 여론의 공격이 무서워서 그럴까요? 이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본인은 아마 그렇게 어떤 나름의 소신을 갖고 한 발언일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분이 이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갔을 경우에 자기가 문제될 수 있다는 상황 판단 정도는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애써서 이렇게 발뺌을 하지 않나.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시사매거진 2580에 있을 때 이분이 부장이셨는데 그렇군요. 본인의 주장을 거침없이 말씀하실 때는 아주 상대방에 대해서 별 배려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하시는 그 태도를 보니까 이게 사실상 저 부인하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 받았습니다. 제가 이분을 아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느낌이 또 있으시겠죠. 부장님이셨으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던 발언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네요. 이분의. 알겠습니다. 이분 말고도 사실 우리 심원택 사장의 지난번 발언 전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MBC 사장님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이진숙 대전 MBC 사장님인데 지금 대전 MBC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진숙 사장님의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지역사 중에는 이제 춘천과 더불어서 대전이 일찍부터 퇴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뭐 한참 전부터요. 맞습니다. 그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 뭐 이라크전 이런데 종군 기자 뭐 이런 이미지로 또 이 명성을 날렸던 과거가 있고 다만 이제 그게 2012년 파업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기자로 나름의 존경을 좀 받았던 분인데 그렇군요. 2012년 이후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 회사 홍보국장으로 취임하고 뭐 이러면서 재직하는 동안 계속 그 김재철 또 안광한 이 체제의 입으로 활동했어요. 사실상. 안광한 체제는 아니군요. 안광한 체제는 이미 대전 MBC로 내려갔을 때. 그렇습니다. 이분한테 이제 철저히 충성해서 그 보도국장이 있는데 대전 MBC 보도국장.
이분이 또 이 기자들을 서울과 유사한 형태로 부당 징계하고 부당 전반한테 앞장서고 있고 예. 그래서 여기가 서울 MBC의 약간 축소판처럼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예, 그런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네, 뭐 말을 안 들으면 예. 본사가 대전인데 저기 홍성이나 천안 이런 데로 쫓아내고 합니다. 또 여기도. 예. 근데 이분은 저 송재우 춘천 사장님하고는 좀 다르게 그냥 시종 무시하는 전략이에요. 노조를 예. 출근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시간 제 시간에 하고 조합원들이 거기서 피켓팅 시위를 하든 말든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갑니다. 자기 갈 길 가고 철저히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송재우 사장처럼 저렇게 되는 거라면 그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도 좀 힘들죠. 조합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렇죠. 뭐 반응이 있어야 이쪽에서 또 그 대응을 준비하고 이게 교감이 있어야 또 진행이 되는 건데 이분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이분 역시도 저희가 생각을 못했죠. 과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자로서의 인지도나 명성이 있던 분이고. 그렇죠. 참 이것도 2012년 저희 총파업 이후에 빚어진 또 끔찍한 상황 아닌가. 이분의 경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게 그 이제 송재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알려졌어요. 야, MBC에 이런 사장이 있다더라.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본인이 메롱도 하고 하시니까 화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진숙 사장 이분이 정말 여러 가지로 책임이 큰 분이에요.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 MBC 보도 참사의 주된 책임자로 꼽히는 분이고 특조위에서 출석하라 그러니까 막 없다고 뻥치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분이 책임이 큰 분인데 이분이 너무 알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시니 더더욱 우리가 좀 이 사장님의 책임을 이슈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조합원 여러분들이 좀 고충이 있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우리 MBC 본부에서 사장님들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서 대면 투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장겸 사장님, 그 입 무거운 김장겸 사장님이 또 우리 김영국 위원장에게 몇 마디 던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 그 또 대면 투쟁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일이 혹시 없었는지 좀 전달을 해주시죠. 사실 월요일 날 그 대면을 하고요. 사장 대면을 하고 저희가 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백종문 부사장이 계속 그 대면 투쟁 할 때마다 출근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다가 아침 한 8시쯤 돼서 저희 김현국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백종문 부사장께 출근 안 하시냐고 여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투쟁 시간을 조금 늦춰서 그러면 8시부터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백종문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셨군요. 드디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정이 있어도 제가 지금 못 나가가지고 그 상황에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닌데 오늘 이제 백종문 부사장을 대면을 하긴 했는데 뭐 큰 마찰이나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합원들이 상당히 좀 격앙되는 것 같아요. 점점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막상 임원들을 이렇게 눈앞에 보면 이 굉장히 그 분노가 막 표출됩니다. 이 구호를 외치는 소리나 이 제스처나 하는 것들이 저희가 이 안전 문제나 이런 거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집행부로서 해봤습니다. 이게 파업이 길어지면 또 조합원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또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늘어나서 이게 참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박문진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박문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애초에는 이번 주 중에 박문진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 같다.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이사회가 잡혔다는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구 야권 이사 3분은 사실상 여기 뭐 보이콧 하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뭐 이런 회의에 참석할 이유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 여권 5명이 서로 일정 조율을 해서 이런 걸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고 근데 사실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13일이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거든요. 다음 달 13일. 그렇습니다. 그 연휴 직후입니다. 사실상 거의 하루 이틀 사이이기 때문에
이 굳이 무리해서 이사회를 열면서 또 비난을 사느니 그냥 이 자료 제출을 지연할 수도 있다라는 내부에 그런 정서도 있다고 그래요. 네. 박문진 부여권 인사들 사이에 그리고 MBC 경영진 사이에.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에 여기에 요구하는 자료 목록들을 보면은 MBC의 어떤 이 장기간에 걸친 파행 상황에 대한 규명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나 사실상 네 자료 제출 해태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기 뭐 이런 거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문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방통위가 어떻게 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아마 방통위가 이런 상황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뭐 순순히 자료를 왜냐하면 이게 처벌 규정이 아주 강하지도 않거든요. 협조를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군요. 나름의 일정을 가지고 또 자료 제출 기간이 지나면 또 지난 대로 아마 MBC 현장 방문해서 또 조사하고 박문진 뭐 조사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이 조사 일정은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들리는 말로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일정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기간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하는 공식 절차인데 정부기관에서 하는 이거를 뭐 안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끝내고 또 끊고 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다소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면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박문진의 전략은 MBC 경영진의 전략은 일단은 지연 작전이군요. 또 매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특별근로감독 때도 사실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파업 4주차인데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 한 남은 3일여 오늘 포함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MBC 본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에 저희가 처음으로 집회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점심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방통위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사감독 이 박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현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까지 요구해 본 적은 없는데 기왕 이제 시작이 된 절차이고 또 박문진의 꼼수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조속한 검사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내일 열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내일 저녁엔 또 돌마고가 있고 중간에는 아마 제가 지금 이름이 잠깐 기억 안 나는데 쌍용차 파업했던 노동자들 소재로 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8월에 개봉을 했다가 관객이 너무 없어서 금방 영화관 상영을 내렸다고 그러는데 뭐 영화 상영을 하나 할 것 같고요. 사내에서 말씀이시죠? 뭐 장소는 외부입니다만 조합원 상대로 조합원 대상으로 그 돌마고 가기 전에 많이 흩어지실까봐 저희가 붙잡아두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좀 마련한 코너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야 할 것 같기도 한데 어제 오늘 이렇게 사이에 최승호 뭐 PD나 또 김한균 PD 그 검찰 조사를 받으신 게 있어요. 그러네요. 기사도 일부 나왔는데 이분들을 여기 이제 거기 작가분도 계시거든요. 이분들 한 4-5분을 저희가 내일쯤 기자간담회를 한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아놓고요. 검찰 조사를 이제 직접 받고 나오신 상황에서는 또 그 블랙리스트의 어떤 실체랄지 이게 작동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상황을 또 파악을 더 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기자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로는 뭐 어제부터 많이 나가더라고요. 나갔습니다. 이 최승호 PD가 또 이렇게 많은 매체에 등장하는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저희도 보면서 참 뭐 일단 조사가 빨리 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아무튼간에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최승호 PD 포함해서 우리 검찰 조사 받고 계신 분들 물론 이제 증인으로 증언을 하러 가시는 거지만 그 소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일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걸 놓쳤네요. 내일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또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마고 팟캐. 저희 내일 추석 전 마지막
붉은 파티가 아니고 불목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파티라는 이름은 저는 계속 쓰고 있는데요. KBS, MBC 정상화와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시민문화제 11회를 맡게 됐습니다. 내일 목요일 저녁 7시 파이낸셜 센터 시청역입니다. 혹시 저기 강남 파이낸셜 센터로 가시면 안 되고요. 시청 옆에 파이낸셜 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굉장히 재밌는 걸 해보려고 했으나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지금 기획안이 거의 이제 확정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일의 컨셉은 좀 짧고 굵게 그리고 정보가 있는 그런 예. 윷놀이도 날라갔나요? 윷놀이는 할 겁니다. 네. 정보가 있는 그런 그렇다면 일찍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장경 고등을 잡을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짧고 네, 행사가 끝나도 누군가는 남아서 윷을 던져야 돼요. 잡을 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이러다가 우리를 잡는 거 아닐까요? 네. 아무튼 내일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이라 굉장히 걱정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도 습관이 돼서 금요일날 맨날 모여버릇해가지고요. 목요일날 집회를 하는 것은 또 이제 인식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요 돌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좀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웹자보를 여기저기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그 웹자보를 뭐 이렇게 여기저기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요즘 그런 말을 자꾸 까먹는데. 공유해 주세요. 네. 아니. 리트윗 해 주세요. 홍보. 네. 홍보해 주세요. 난리 났습니다. 예. 그러면 돌마고 파케는 이걸로 끝.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네, 방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일 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지금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일부분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게 분석한 기간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12년까지로 언제입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죠. 네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일어났던 좀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좀 공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국정원이 MB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서 문화예술계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 교수, 사회 각계 인사에 대해서 다 전방위적으로 비판 활동을 전개했는데 좀 재밌는 게 여당 의원, 야당 의원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타겟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명박을 비판하면 무조건. 네, 그래서 그 리스트에 홍준표, 네, 뭐 이런 분들이 올라갔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좀 이건 충격적인데 노 자살 관련 좌파 제압 논리 개발 활용 계획. 그리고 정치권의 노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이게 보고서 제목들이에요. 다 뭐겠습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서거와 관련해서 그 직후에 심리전을 벌인 건데 이명박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논리. 그리고 다 좌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뭐 이런 걸 캐는 것이 오히려 망자에게 좋지 않다. 막 이런 논리들을 퍼뜨리는데 좀 주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죠.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반대잖아. 네, 뭐 정상인들은 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국정원 개혁위가 그 이명박 당시 국정원이 극우 언론을 지원을 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극우 논객 변희재 씨가 창간했던 미디어워치였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지원이 있었냐? 뭐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도 해주고 직접 뭐 공공기관 이런 것까지 다 동원을 해서 광고를
또 몰아주고 약간 그런 형태로 그야말로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주라고 압박한 네,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뭐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잘 한 거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개혁위가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게 되게 억울한 거예요. 우리의 세금이 미디어워치로 간 겁니다. 그러게. 네, 변희자가 계속 뭐 할 때마다 전 돈이 어서나 그렇죠. 했는데 이제 그 자금 출처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 싶겠네요. 이거는 사실 지금 제가 읊기만 해도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보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됐어요. 보도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이거 내 건데. 네. 보도 안 하면 뭐 MBC. MBC 봉우 씨는요? MBC를 선점 당했으니 어디를 해야 되나. 빨리 말했어야 돼. 이상한 논리. 채널 A. 채널 A. 아, 역시 방송 전 활동과 함께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렇지. 네네네. 채널 A가 안 했고요. 예. MBC는 했는데 30초짜리 단신으로. 예. 있습니다. 한 개 어디냐, 니네가. 네. 그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이날 요걸 안 하고요. 요거 바로 이제 안 한 대신에 뭐 어떤 보도들을 했느냐.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생활정보성 보도 이런 것들과 생생정보통이네요.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어떤 뭐 마약 관련된 보도를 또 냈어요. 네. 그런 것들로 보도 시간을 채웠고요. SBS도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되게 딱 국정원의 어떤 워딩이나 이런 걸 받아 쓰는 보도는 안 했어요. 근데 대신 이날 어떤 단독 보도를 했느냐. 국정원 박원순 공격단체 만들었다. 단독 보도를. 다른 단독 보도를 했네. 그리고 SBS는 지금 최근 요 이슈보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돼서 좀 굉장히 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안 했다라고 그냥 똑같이 채널 A랑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좀 SBS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TV조선까지도 문제 보도였는데요. 뭐였냐면 보도 제목이 노석어 때 댓글 심리전 이런 보도입니다. 근데 내용에서는 간단하게 보도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언급은 해요. 근데 이 보도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관련 발언으로 이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 사후 친노 진영을 비판하는 댓글 심리전을 벌였다고 국정원 계획위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당시 원세훈 원장이 MB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과 교수들도 공격했다면서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검토 중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는 필요 없는 말인데 이걸 왜 붙였을까? 이 내용만 보면 정치 공방인 걸 막 부각하고 이거 국정원이 낸 것도 마치 정치 공방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가 정치 보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착시 효과가 생기죠. 이런 좀 장난질을 쳤고요. 또 하나 이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게 이 관련 인사 발언 인터뷰를 이제 한 명을 따는데 그 사람이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분 너무 유명해요. 이제. 네, 근데 이분 어떤 발언을 따느냐? 국가 안보에 전념해야 할 정보기관에 있을 수 없는 정치 개입입니다. 이런 말을 딱 해요. 근데 이걸 보면 마치 이분이 되게 큰 피해자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뭘 주장하고 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진상을 밝혀야 된다는 재수사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관련한 모든 논란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죠. 이런 사람의 말을 그런 정당의 주장을 마치 이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다른 곳들은 크게 특이점은 없는데 한 가지 보면 KBS, MBN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워치라는 언급을 안 합니다. 네. MBN은 아예 그 언론 관련 그 지원 사항을 얘기 안 하고요. KBS는 미디어워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국정원은 보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보도 협조를 받거나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이 깠는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전혀 미디어워치를 왜 미디어워치를 하지를 못하니? 네,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요. 변희재를 하지 못하고 네, 이런 상황,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네. 홍길동 같은 방송사들이네요. 네. 방송 하나 더 할게요. 네, TV조선입니다. 또 아까 TV조선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하네요. 네. 제목은 부산 퀴어 축제 찬반 얼룩.
근데 제목에 모든 문제가 사실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12일 날도 그 TV조선은 포커스라는 코너에서 커지는 동성애 논란이라는 보도를 냈죠. 카드뉴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되게 문제인 것처럼 맞아요. 보도를 했었는데 요번에도 퀴어 축제를 되게 문제인 것처럼 보도를 좀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7개 방송사 중에 이 부산 퀴어 축제 관련된 보도를 내놓은 곳이 TV조선밖에 없어요. 잘 보도가 어찌나 관심이 많으신지. 그죠. 다른 퀴어만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굳이 보도를 한 거예요. TV조선은 정말로 굳이 보도를 하는데 왜 굳이 보도를 하느냐? 나쁘게 보도하고 싶어서. 싫으니까. 어떻게든 좀 깎아내리고 싶어서. 근데 그 수법이 3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제목처럼 이건 찬반 뭐 이런 그쵸.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 보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네, 부산에서 오늘 동성애를 찬성하는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라고 시작이 아니, 돼요. 퀴어 축제가 무슨 동성애를 찬성하는 축제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부터 퀴어 축제가 뭔지 잘 몰라. 아무것도 몰라. 잘 모르고 그냥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대한다라는 이 굉장히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척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퀴어 축제 주최 측을 뭔가 동성애 찬성 측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부적절하고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성적 지향이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그렇죠. 없는 네. 안건입니다. 그리고 퀴어 축제는 우리는 찬성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 혐오를 좀 없애고 어울리자라는 취지에서 좀 마련된 그렇죠. 축제입니다. 자, 두 번째, 퀴어 축제 측의 불법 요소만 좀 부각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보도 도입부에서 아까 이제 뭐 찬반 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앵커가 뭐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데 500m 옆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운대구는 도로를 불법 점용한 퀴어 축제 주최 측을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또 기자는 보도 말미에다가 부산 퀴어 축제는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못한 채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해운대구는 퀴어 축제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주최 측을 형사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불법성을 부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빠져있는 사실관계가 있는데요. 해운대구는 뭐 고발 예정인 거죠. 아직 뭐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예정도 이렇게 말해주면서 반대, 그러니까 그 퀴어 축제를 막 비판하는 집회를 연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 측이 지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1인 시위는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인간띠 있기를 하면서 1인 시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된 불법적인 형태의 1인 시위다. 신고 안 된 집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꼼수를 썼다고 판단한 거죠. 경찰 쪽에서는. 그래서 조사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TV조선이 또 말을 안 해줘요. 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 보도에서도 나왔던 건데 동성애 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혐오 발언을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인터뷰어의 목소리를 빌려서.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 반대 집회 모습을 보여주고 동성애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또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에이즈 감염 이런 문제, 질병들의 문제들도 낳고 있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라면서 집회 참가 이유를 밝히는 어떤 여성분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편견에 기반한 혐오 발언을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노출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이죠. 근데 TV조선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퀴어 축제의 그 취지에 동감하는 분의 인터뷰는 있습니까? 이거는 익명 처리가 돼서 그러니까 그냥 퀴어 축제 화면이 돼 있고 그분의 목소리가 또 음성 변조 처리가 돼 있는데요. 요건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방송 화면을 통해서 그분이 나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그거를 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혐오 발언을 보여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보고서를 계속 써야 되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신문도 저기 종편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역시 TV조선인데 이 TV조선이 동성애 혐오 방송을 진행했는데 역시 시사 토크쇼에서도
퀴어 축제를 빌미로 이런 방송을 낸 것은 TV조선뿐입니다. 유독 성소수자나 동성애와 관련해서 날뛰는 방송사는 TV조선. 예. 얘네 정말 어쩌려고 진짜 싫은가 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를 텐데. 이게 그리고 TV조선의 뉴스나 다른 방송에서 드러나는 것은 일단 TV조선은 전혀 이런 쪽에 대해서 그 어떤 기준이나 관점도 정립되지 않은 무지에 가깝다 상태가. 그러니까 이 뭐 축제 이유를 찬성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리고 무지하면 죄송합니다. 무지하면 가만히나 있어야 되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엄청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뭐 뉴스는 굉장히 정지되어 있는 거. 뭐 3가지 수법을 써서 은근슬쩍 저러고 있잖아요. 네. 시사 토크쇼는 그런 거 없어요. 바지를 내렸나요? 예.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내렸는지. 자, 이게 TV조선 뉴스 현장 9월 23일 방송인데 이 뉴스 현장이라는 방송이 이렇게 몇 가지 그 꼭지를 다뤄요. 하루에 방송 시간 동안 한 4개 정도. 이날 마지막 주제로 이 주제를 뽑았는데 마지막 꼭지의 제목이 아주 웃깁니다. 기막힌 현장,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라는 제목으로.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너무 웃긴 게 이 종교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하면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를 단독 패널로 혼자 그분만 데리고 왔어요. 이분하고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겠다. 이게 너무 뚜렷한데요. 자, 이분과 3가지의 종교계 뜨거운 이슈를 나눕니다. 그중 첫 번째가 종교인 과세? 그렇죠. 종교인 과세예요. 종교인 과세.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인 과세 정도는 뭐 그죠. 제일 관심사긴 하죠. 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랑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죠. 반대 패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 종교인 과세니까 알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동성애. 여기부터 이상해집니다. 그래요? 두 번째 주제가 동성애 동성혼 논란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죠. 왜 도대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랑 이 얘기를 나눌까? 오케이, 여기까지도 이해하자. 그래. 뭐 기독교계가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3번째가 가장 웃긴데 세 번째가 북핵 문제예요. 네? 언제부터 북핵 문제가 종교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릴 거는 동성애 동성혼 논란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만 소개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뒤로 나눈 그 북핵과 종교인 과세라는 이 종교계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나눴거든요. 이건 페이크다 이놈들아. 예를 들어서 종교인 과세는 딱 3분 얘기했습니다. 진짜. 한두 마디 하고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 이영훈 목사가 열변을 토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발언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아요. 먼저 윤우리 앵커 진행자가 그 부산 퀴어 퍼레이드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부터 이 발언, 이 뉴스도 아까 그랬지만 뭐 찬성하는 뭐 행사라 그래서 이상했지만 여기서도 똑같은 이 무지한 관점이 노출이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앵커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뭐 이 부분 크게 이상한 점이 없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안다면서 왜 한 번 더 굳이 방송을 해달라는 걸까? 나만 듣기 너무 아깝다. 너가 한 번 더 말해줘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방금 배나을 활동가께서 얘기하신 또는 윤우리 앵커가 몰랐거나 정말 안다고 말만 하고 몰라서 한 번 더 가르쳐달라고 굳이 했거나 또 다른 가능성은 알지만 나는 너의 의견이 너무 좋으니 방송으로 한 번 더 선전해주고 싶다. 뭐 이런 TV조선의 간절한 소망이 투영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이영훈 목사가 그래서 화답을 해줍니다. 네, 이제 저희 기독교 신앙의 그 가치로 보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고 또 창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나 그 가족의 가치 중요성을 볼 때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은 이 모든 기본적인 가치를 깨고 전통을 무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대꾸하기 싫으네요.
지금 이 이영훈 목사의 말이 다 문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퀴어 퍼레이드는 동성애 축제가 아니에요. 성소수자의 축제죠. 이분은 일단 그건 동성 간의 결합.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거죠. 예, 아무런 그 관점이 없죠. 그리고 뭐 지금 기본적인 전통적인 가치를 깬다. 남녀 간의 결합은 창조의 섭니다. 뭐 이런 제가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회적 혼란이래요. 이분이 보시기엔 동성애가 그렇고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되고 다 돌을 던진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쪽 성적 취향이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양성 간의 결혼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생각을 하고요. 그 무조건 되고 혐오하고 돌을 던지고 죄악시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더 나빠. 그게 혐오 아니에요? 네, 그게 혐오예요. 이게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는 게 혐오예요.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혐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정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혐오가 뭔지 모르는 두 번째 무지가 노출이 됐고 자, 이때 이제 앵커가 자제를 시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그렇다면은 동성애자를 치유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의 사람으로 봐줄 시각은 없을까요? 뭐 나름대로는 반박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치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영훈 씨가 그 확인 사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들도 그들의 인격이 존중돼야 되고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단 그것이 동성 결혼으로 이어질 때에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큰 문제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자,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일단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동성 결혼은 한국 사회를 흔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그렇죠. 중요하다. 하느님 뭐라 하든 말든 앞뒤가 안 맞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국식으로 해라. 그래서 이런 이상한 말을 무슨 투성이의 말을 던지는데 우리 엉섬성 앵커, 우리 유명한 엄성 앵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신 건가요? 확인 사살하는구나. 야, 똑바로 말하라고 지금 주의 지도 주의를 시킨 거지.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마라. 확실하게 혐오해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영훈 씨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정신을 바짝 차렸군요. 기독교 신앙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거기에서 커밍아웃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가 따뜻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커밍아웃. 자, 여기서 세 번째 무지가 노출됩니다. 이분은 커밍아웃이란 단어의 뜻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돌아오는 정체적 난국이네 진짜. 이건 진짜 어떡하냐. 하지만 아시겠지만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냥 알리는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무지가 노출된. 도대체 이런 분이 방송에 나와야 하느냐. 참. 하느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문제래요.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는 반대. 이게 그러네요. 기독교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래요. 아니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자기 고백이에요. 대한민국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 그런 어떤 자기 고백일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됩니다. 아유 피곤해. 또 한 번 말합니다. 이거 되게 웃긴데. 윤우리 앵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다양성은 존중은 하지만 이게 동성애 간의 결혼으로까지는 이어지면 안 된다. 이쯤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앵커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동성 결혼은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무튼간에 연애는 되고 결혼 안 돼요? 그렇대요. 이게 그런 결론이시냐라고 물어봐요. 이영훈 씨가 다시 한번 아까 그 엄성섭 앵커의 일침을 받아들여서 절대로 거기까지 이어지면 안 되는 것이 결국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교적인 전통 사상으로 우리가 500년 넘게 이어왔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결혼 문제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이 완전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동양적 사고 가치관에도 안 맞고 또 기독교 신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허락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동성 혼은 절대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예. 아, 무슨 소리야? 진짜 거지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대답하기 싫어. 네. 그리고 저는 도대체 이분이 유교 신앙을 믿고 있는 건지,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 건지, 동시에 믿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아까부터 한국 생활 윤리로 받아들이시고 계속 전통적인 한국의 가치, 유교적인 전통 사상에 맞지 않아서 안 된대요. 그러면서 또 기독교 신앙에도 안 된대. 도대체 그래서 이분이 믿는 기독교는 이꼬르 유교다.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출산 얘기는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출산이 동성애 때문이다. 제가 볼 땐 이분은 거의 사이비 종교 수준에 가깝다.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한 왜곡인데.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읽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재밌는 거는 계속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종교인 가세 한 3분밖에 얘기하는데 이거 엄청나게 길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쭉 끝나갈 때쯤에 TV조선이 어떤 자막을 띄우냐면 출연자의 발언은 TV조선과 무관합니다라고 자막을 띄웁니다. 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말이 돼? 네. 와. 뭐 아무튼 예. 쪽팔린 줄 알아요. 나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돼. 이런 방송을 내보낸다는. 아니 그리고 이영훈 목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쳐요. 유교랑 기독교도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칩시다. 도대체 이런 분을 왜 출연시켜서 종교인 과세와 동성애와 심지어 북핵 문제까지 이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웃깁니다. 미운 놈이 못된 짓 한다고. TV조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영훈 목사의 스탠스가 TV조선에 딱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방송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엄성서 앵커 보세요. 확실하게 혐오 안 하니까 확실하게 하라고 일침을 놓잖아요. 지금 동성애 찬성하는 것이냐. 역할이잖아. 그럼요. 네. 훌륭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저기 종합뉴스로 가셔야 돼요. 엄성서 앵커. 싫어. 싫어. 서로 지금 미루나요? 저는 책임져라. 요즘 저는 사실은 이 차별 문제,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어떤 정서가 유행이 있고 계속 특정 차별, 그러니까 특정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계속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를 한 10년 전부터 계속 지독하게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장애인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한 15년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애자라는 말, 이런 말을 뭐 그냥 초등학생들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저희 집 애들만 해도 이제는 그런 어떤 장애인 차별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되게 보편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걸 쓰면 무식한 사람. 옛날에는 장애인 차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써도 어른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그래도 최소한 겉으로 어떤 행동에서 그런 것을 드러내면 굉장히 몰상식하고 저열한 사람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때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성 혐오가 다시 또 막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 여성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한 또 10년 전에 또 막 이렇게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상하게 이걸 누가 일부러 이렇게 주도했는지 저는 정말 MB 블랙리스트처럼 이 혐오 발언을 누가 조장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혐오성 이런 것들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특정 그 계층을 계속 혐오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중동포라고 우리가 말하는 조선족에 대한 것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리고 처음엔 조선족만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한국말을 그냥 어눌하게 하는 북한식의 그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영화와 뭐 개그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들을 그분들이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그게 수준이 아니고 그 중국인 전체에 대한 혐오가 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이 요즘 하고 있는 뭐 식인 문화가 있다는 둥 뭐 이런 말 그런 거 있잖아. 그분들이 마치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게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10몇 년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굉장히 뭐 당연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막 퍼졌거든요. 트럼프가 하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졌고 그리고 사실은 이 성적 소수자 문제는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유난히 이 문제가 아주 정말 마치 그래 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사회가 역행하고 있다. 진짜 퇴행하고 네, 있어요. 퇴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 너무 우리가 자신들이 잃어버린 10년 동안 너무 인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매우 불편해지고 그 불편한 것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여성 인권 그리고 특히 이 성적 소수자 문제는 굉장히 우리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유교적 그 사회 근간을. 그리고 특히 그 성적 소수자 문제는 기독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계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물론 모든 문화라는 것이 뭐 항상 어떤 문화적 맥락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 반대하실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다. 반대할 필요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그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성적 소수자 문제를 가지고 자꾸 누군가에게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거 자체가 진짜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이런 그 보수 매체들이 자신들의 그 뭐라 그럴까 후진 보수성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게 딱 요 주제인 것 같아요. 성적 소수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명백히 이 TV조선과 그리고 이 이영훈 목사와 같은 일부 기독교계는 반대도 아니에요. 진짜 명확하게 혐오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증오와 혐오 이 정도로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성소수자들이 뭘 했다고 왜?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뭐 했는데? 네. 진짜 가장 큰 것은 이 기독교에서는 자신들의 논리에 의하면은 아까 말한 그 얘기 그 목사님이 하셨다는 그 말이 막 그 본인들 주장이고요. 그런데 자신들은 계속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 말을 하면은 차별금지법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제 다 혐오 발언으로 이게 다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그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하는 예전에 종교계 인사들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똑같이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하면 이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거지. 기독교계가. 우리는 절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걸 만들면 뭐 이 기독교계가 할 말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절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금 기득권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아무튼 이 어떤 특정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특히 그 글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쓰는 뭐 카드뉴스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그 체제를 흔드는 그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쪽에서 찌그러져서 그냥 성적 소수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 조석 이사처럼 뭐 좌파 무리와 어떻게 해가지고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종의 과대망상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 그 나은 씨가 말한 것 중에서 자꾸 정말 인권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학습조차 되지 않은 낮은 인권 감수성을 가진 어떤 일반인들에게 자꾸 인터뷰를 해서 그 학부모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도 막상 당신 그 성적 소수자, 당신 아들이 성적 소수자라면 어떨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자기 자식이 왼손잡이만 되더라도 이게 아주 스탠다드한 것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러니까 얘가 불편하지 않을까 사는 게 이런 걱정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자꾸 그런 반응을 가져다가 방송에서 쓰면서 그게 무슨 굉장히 아주 정상적이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주장인 것처럼 계속 보여주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양쪽 전문가 뭐 인권 전문가를 하죠. 이렇게 인터뷰에서 한마디 하고 아니면 이런 목사님을 가서 둘이서 차라리 붙이면 되는데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샌드위치 그 방법으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강한 발언을 하신 다음에 정리하는 발언을 이렇게 붙이면 제일 좋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일반인들이 막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엄청나게 이 자녀들에게 위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혐오하는 게 당연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혐오를 가르치는 거지. 혐오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보고서 하나 받았는데 신문 뭐냐면은 양대 지침 아시죠? 노동부 양대 지침이 드디어 이제 그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폐지가 아니고 폐기지. 근데 이제 그 폐기가 됐는데요. 공식 폐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5일에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를 했습니다. 양대 지침이란 것은 두 가지 지침을 말한 거죠.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이 두 가지를 이제 했었던 거고요.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죠. 이것을 이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폐기시킨 거죠.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면은 공정 인사 지침은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기 맘대로. 근데 그 기준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휴업 규칙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정인사지침은 2016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2009년 4월에 제정된 것을 개정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거의 1년 8개월인가요? 만에 지금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당연히 환영했겠죠. 왜냐면은 심지어 한국노총까지도 이 일 때문에 이 양대 지침 때문에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를 거부했잖아요. 그 정도로 반대를 했으니 당연히 환영의 목소리, 그러니까 환영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제 입장을 가졌고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이번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노사정위에 다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다시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중동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 정말 그동안 환영했던 그 조중동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런 그 기사를 썼더라고요. 일단은 양대 지침 폐기에 대해서 매체별로 이제 보도한 제목을 봤는데요. 조선일보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정부 노동 유연성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앴다. 이게 제목이에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지 그것이 양대 지침이. 최소한의 장치라는 표현을 유연성에다 갖다 붙인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네, 중앙일보는 더 웃깁니다. 이번엔 고용 압박, 정부, 청구서에 기업 숨 막힌다. 기업이 숨이 막힌대 양대 지침 때문에. 취업 교체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100m 밖에서 봐도 중앙스럽다. 동아일보는 그나마 좀 난데 더 웃기긴 해. 고용부, 양대 노동 지침 폐기. 저 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할 수 있게 해줘요 제발 뭐 이런 거지. 너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도 없어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 망하게 생겼어 이런 주장을 이제 3사가 똑같이 했습니다. 그걸 쓰는 기자도 노동자인데. 자 경향한글의 한국은 그냥 비슷비슷하긴 했지만 한국일보는 제목이 이래요. 쉬운 해고 지침 20개월 만에 폐기 양날의 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강조한 건 노동 유연성입니다. 그놈의 노동 유연성. 이 제목에서 아까 말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앴다라는 그 보도에서요. 무지하게 씩씩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것이 이미 구직에 성공한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 결과적으로 노동 유연성을 저해하면서 구직자, 실업자 등에게 필요한 고용 창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치는 무조건 이미 취직한 사람한테만 유리해. 실업자, 구직자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들 취직해야 돼. 근데 노동 유연성을 해서
그러면 지네들이 엄청나게 뽑았느냐 그동안 18개월 동안. 솔직히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양대 지침이 고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책이에요. 고용 자체와하고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요. 나는 한번 나중에 해보려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를 다 고용부라고 부르더라. 이 조중동이요. 다 고용부라고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노동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노동부 장관이라고 말하는데 얘네는 계속 고용부 장관이라고 말을 하더라고. 아, 이런 서로 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싫으니까. 얘기하는구나. 노동이 싫거든. 신기해요. 제목이 다 고용부라고 써 있어요. 기사에서도 다 고용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내용이다 보니까. 원래 근데 줄이는 것도 다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네를 노동부라고 그러죠. 노동부 장관이라고. 그리고 당연히 다 그렇게 부르는데 얘네는 자꾸 고용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조선일보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가속화한다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 같은 친노동 정책이 결국은 고용 창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직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실업자, 구직자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전문가 인터뷰, 기자가 하는 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는 사설도 제목이 고용부. 노동폭주 구경만 하는 경제부처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노동 관련 정책들을 새 정부 노동 관련 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백지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말 우울함이 막 오지 않아요? 조선일보의 그 깊은 우울이 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너무 이게 많은 자신들을 우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마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키고 노동비용을 높이는 정책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개혁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혁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만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것이 노동개혁이란 거지.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개혁을 막는 것은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되게 웃기죠. 노동개혁을 막는 것은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다. 노동자한테 무슨 기득권이 있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 이런 낡은 고용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주류를 이룰 4차 산업혁명과 맞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4차 산업까지 갔어. 4차 산업이 뭐예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자, 그다음에 동아일보 사설은 일자리 책임진 고용장관이 노동개혁의 잿불이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뭐 똑같아요. 이대 지침은 꽉 막힌 고용구조에 숨통을 띄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면서 이런 좋은 방법을 왜 폐기하느냐. 이렇게. 아니, 그전에 그렇게 고용이 많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반론이 이게 거의 이제 20개월이라고 하지만은 18개월 정도 사실상 있었던 것이고 이게 최근의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지금 말한 그럼 그동안에 진짜 그렇게 고용이 많았나 이런 거를 딱 입증할 수 있는 반론은 저희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찾아놨는데 딱 맞춤한 그런 반론들이 없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시사저널에서 30대 그룹 사내 유복은 170조 원 증가, 실물 투자 2.2조 원 증가 그쳐라는 제목인데요.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당시 의원이 30대 재벌의 2015년 기사예요. 이게 30대 재벌의 총수들 배당금과 사내 유보금 및 실물 투자 실태를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돈이 이렇게 겁나게 많이 들어와도 170조 원이 증가를 해도 회사가 실제로 실물 투자를 하는 건 2.2조 원에 그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업들이 노동 유연화 정책을 통해서 쉬운 해고가 가능해져서 이익이 올라가더라도 이것을 신규 투자나 고용으로만 연결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그런. 근데 애초에 이걸 얘기하면서 양대 지침 얘기하면서 고용이 늘린다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예 그거를 무시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
이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딱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채용 늘리면 마치 될 것처럼 그 채용을 늘렸나 안 늘렸나를 보기 시작하면 자르면 채용할 것이다라는 전제잖아요. 그거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말려드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이 얘기예요. 노동 현장에서는 해고와 임금 관련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라면서 엄청나게 또 걱정을 합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관련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침까지 폐기하면 해고와 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경향 이런 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딱 다 하나만 더 하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계속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다라고 아까 그 제목 기업 숨막힌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기업들이 트릴레마, 삼중고를 트릴레마라고 한대요. 트릴레마에 빠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고용 증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임금 인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얽혀서 한쪽을 풀려면 다른 한쪽이 꼬여버린다. 동시에 모든 것을 달성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기업들의 경영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오로지 재계 입장에서만 강하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거의 그 노동계에서는 다 환영의 목소리, 당연한 일이다 이런 하고 있고요. 한국일보나 한겨레나 경향도 다 굉장히 그냥 편안한 보도들을 그냥 내놨습니다. 약간 지금 이 정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쪽 사람들은 좀 아까 나은 씨 말 맞다나 정상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보도를, 그러니까 특히 조선하고 중앙이 가장 강하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선수로 뛰고 있는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